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985년도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오늘도 역시 야밤에 몇 명이 같이 모여서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든든한 맏형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벌써 3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아마 다시 보는 펀치라인 코너에서 목소리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미경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산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멀리 이제 영국에 계신 런던 한량님께서 이 방송에 이제 같이 한번 참여를 하고 싶다고 음성 녹음 파일을 보내오셨어요. 일단 인사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런던에 살고 있는 런던 한량입니다. 네, 먼저 황 회장님 그리고 임준배 위원님이야 모두가 다 아는 국내 최고의 권투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괜히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권투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이분들 앞에서 제가 경기 평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권투 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임준배 위원님이나 저나 다 같은 복싱 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1985년도에 세계 타이틀 매치가 24번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IBF가 전성기를 맞으면서 88년 그때랑 더불어서 89년 그때랑 더불어서 가장 많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하나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벽두부터 1월 2일 날 박종팔 슈퍼미들급 챔피언이 이제 1차 방어전을 나섭니다. 상대인 흑인 선수였죠. 로이 검즈를 맞아서 1차 방어전을 벌이는데요. 위원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신정 연휴 때 벌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로이 검스 선수는 영국을 주무되지만 사실 영국 태생은 아닌 흑인 선수였어요. 근데 그렇게 탑 클래스는 아니었고 전적도 박종팔 선수와 하기 전까지 10패, 11패 정도 패도 많았지만 일단은 본고장인 영국에서 그쪽에 어느 정도 탑복서들과의 대전 경험도 많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박종팔 선수가 이 동양권이 아닌 서덜랜드를 물리쳤지만 동양권이 아닌 선수와 또 어떤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낳게 한 시합이었는데 일단 시합 전부터 승리는 점쳤던 시합이고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합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2라운드에 우리 박종팔 선수의 주먹에 로이 검사가 간단히 제압을 당하고 말이죠. 사실 이제 전해에 권순천 챔피언의 가짜 선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네. 이제 상대 선수의 선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였고 박종팔 선수의 상대를 동양권에서는 사실 찾기가 어려웠어요. 슈퍼미들급이었기 때문에 도전자 선정에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걸맞는 그런 도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좋은 타이틀 매치를 팬들로서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열 이사님은 이 시합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 저도 기억이 잘 나는데요. 흑인 특유의 신체 조건과 시원시원하게 뻗는 주먹들에 약간 좀 불안함을 느꼈었는데 역시 박종팔 선수의 왼손 더블 특유의 레프트 보디 더블이 적중되면서 그냥 바로 꼬꾸라지던 그런 재밌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종팔 선수의 레프트 보디 블로우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일품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히 1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 이때 이제 신정 연휴 특선 해가지고 막 연달아 시합을 이제 홍보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다음 날이었죠. 주니어 패더급의 이제 서성인 챔피언이 뒤를 계속 쫓아오던 동양 챔피언 김지원 선수를 맞아서
그 두 번째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 시합은 뭐 우리 서성인 그 선수와 또 친분이 있는 우리 황 대표님이 좀 언급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이때는 관심이 좀 많이 갔던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전자의 질, 또 상대 선수 IBF의 어떤 그 한계점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한국 권투에 놓여졌을 때였고, 서성인 챔피언의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기량이 그 양대기구 챔피언들의 못지 않다는 그런 평, 특히 이제 1차 방어전에서 클레오 가르시아를 KO 시키면서 상당히 이제 팬들로부터 기대를 갖게 만들었는데, 역시 국가대표 출신으로 무섭게 추격해오던 김지원 선수의 기량 또한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던 시합이었고, 어떤 시합 자체는 뭐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서성인 챔피언이 그 김지원 도전자에 좀 못 미치지 않았나. 기량도 그렇고 정신력에서도 이제 챔피언이 되면서 조금 해이해졌던 것 같은데, 김지원 선수는 도전자로서의 어떤 그 멘탈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경기 내용적인 것보다도 오늘 이제 그 저희 이미경 사무국장을 여기 모신 이유가, 사실 그 이미경 사무국장께서는 이 당시에 뭐 권투를 보거나 뭐 또 좋아하거나 심지어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85년도에 타이틀 매치를 벌이는 그 대다수의 그 챔피언이나 도전자 선수분들을 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 시절의 모습이 아닌 선수 이후의 그런 모습을 많이 알고 계신데, 특히 또 서성인 그 챔피언과는 각별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각별하다면 좀 곡해가 있을 수 있고 같이 이제 사무국에서 일을 했었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되는군요. 각별은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고. 네, 제가 2014년도에 그 한국권투위원회로 다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 사무총장님으로 모셨던 분이 이제 서성인 전 챔피언, 네, 사무총장님이셔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원래는 그 전부터 한국권투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세계 챔피언이었다라는 부분을 알았지만,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그 부분에서 영상도 좀 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선수 시절의 서성인 그 챔피언은 굉장히 스마트했었었는데, 선수 생활 이후에 그 서성인 챔피언은 좀 어땠습니까? 그 2008년 9년도에도 그 삼수원 복싱 체육관이라고 이제 서성인 그 전 챔피언이셨던 그 사무총장님이 그때도 체육관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제 복싱인 이 말씀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되게 신사적인 분으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사무총장님으로 같이 이제 모시면서 같이 근무하게 됐을 때에도 그 약간 이제 신사적인 부분이나 약간 스마트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보여서 정말 그 복싱을 하셨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감명 깊게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았었던 분이셨습니다. 자, 서성인 챔피언 이 방송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합이 세계 타이틀을 걸었던 시합 중에는 기구를 막론하고 이제 한국인끼리의 최초의 시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첫 시합이라고 그래서 기록에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황 대표님이 뭐 조금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그 이 전에 있었던 권순천 선수의 그 가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IBF, 특히 IBF 쪽 타이틀 매치를 할 때 도전자 선정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 외면을 한번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수를 불러오려고 그러니까 뭐 동남아는 이미 뭐 그 제외가 되고, 정말 센 선수를 불러오자니 타이틀 위험도도 있고, 또 이때만 해도 아직 IBF 쪽에 동조를 안 하는 또 그런 나라나 그런 프로모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마땅한 선수를 사실 또 데리고 오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참에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 국내 선수와의 라이벌전을 여기 이제 접목시킨다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 시합은 뭐 한국인끼리의 세계 타이틀 매치였지만 상당히 그
화제도 불러일으켰고 관심을 또 많이 끌었었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 제가 좀 의아한 거는 그 김지원 선수가 서성인 선수 그때 당시만 해도 라이벌이 됐었나. 제가 좀 나이가 좀 어릴 때라 이제 김지원 선수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전 지식이 없었는데 그렇게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수였었나요? 그 김지원 선수가. 그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박광구 선수도 그랬고요. 예전에 박광구 선수는 뭐 김지원 선수와는 좀 입장이 틀린 경우였고 근데 김지원 선수는 뭐 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타이틀을 그 가진 채로 은퇴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뭐 프로 전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복싱 감각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중에서도 굉장히 손꼽혔던. 아니 근데 그 제가 궁금했던 점은 네. 그 요 세계 타이틀 매치 있고 바로 전까지 네. 저는 솔직히 김지원 선수가 도전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지를 못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일반 팬들한테도 그렇게 좀 어필이 되던 선수였었는지 그것이 좀 상당한 복병이었죠. 이미 그러면은 복싱 팬들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열 이사님이 당시에 이제 그 선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프로 데뷔 전부터 생중계를 할 정도로 사실 각광을 받았던 국가대표 출신이었고 또 사우스포에 굉장히 까다로운 복싱을 구사했는데 그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물론 이제 넵탈리 알라막이랑 원정에서 무승부, 홈에서 무승부 이런 이제 이물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조금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좀 주기도 했었지만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간에 알려진 것은 서성인 그 챔피언보다는 한두 수 아래로 물론 알려졌는데 그때 당시 뭐 7대3 정도로 서성인 선수가 그렇죠. 6대4나 7대3으로 뭐 유리할 걸로 그렇게 이제 보는 그 일반 팬들은 많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의 그런 평을 들어볼 때는 이미 그렇게 빡빡한 승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성열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대중적으로 뭐 캐리어가 길고 해서 그 인기의 저변이 넓지는 않았는데 복싱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상당히 그 장르를 높게 평가하던 그런 선수였죠. 아마 뭐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고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중 또한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두 선수가 모두 정상에 있을 때 부딪힌 그런 라이벌전까지의 성격은 아니었죠. 아마 그 부분을 이성열 이사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월 3일에 이제 이 경기가 있었고 3일 후죠. 1월 6일에는 전주도 선수가 이제 박광구 선수를 맞아서 울산에서 5차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위원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자 보내시나요? 잠깐만요. 바쁘세요. 그리고 이 얘기 나온 김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 85년도에 군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군대에 있으면서도 행정 사무를 받기 때문에 펀치라인 계속 그 집으로 구독시켜서 보고 소식은 계속 접하고 아시겠지만 옛날 행정병 하면 아침에 그 조간신문 한 7개 그 다음에 석간신문 한 7개 그 대대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 봐서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그 라이브로 텔레비 중계를 운 좋으면 뭐 내용방에서 보고 어떤 시합은 또 못 보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사실 박광구 전주도 선수와의 시합도 그 후에 봤지만 박광구 선수가 워낙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광구 선수가 아마추어 전적이 어땠었나요? 아마추어 국가대표급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프로 들어와서는 뭐 10전도 안 됐지만 패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까지. 패가 많았었나요? 패는 없었죠. 패는 없었고 상비군 출신으로. 근데 88 프로모션 소속이었죠. 88이었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프로모션 자체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시합은 예상외로 아주 그 대격전이었죠. 그래서 후에 그 후반에 이제 그 박광구 선수가 스태미너가 좀 끊기면서 결국은 뭐 KO로 가라앉긴 했지만 그 이 시합과 전에 그 얘기한 서성인 김지원 선수와의 시합이 어떤 그 국내 선수 간의 IBF 타이틀 매치로 그 전에까지 있었던 어떤 IBF에 대한 것을 차라리 좀 더 위상을 다시 좀 그렇죠 좀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만한
아주 시합 내용으로는 아주 그 명수도 격전이었죠. 아주. 예. 그랬던 시합으로 기억합니다. 예. 예, 좀 전에도 이제 김지원 서성인 선수 그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박항구 선수도 지금 제가 처음 듣던 선수가 또 세계 도전한다 그래서 너무 의아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또 그때 당시 이 두 분을 제가 알고 있었으면은 좀 자문을 좀 구했을 텐데 그때 당시엔 군인이었고 저는 고3이었어요. 저 혼자서 이런 걸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박광구 선수가 얼마나 좀 선전을 할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좀 봤었습니다. 사실 그 박광구 선수는 그 김지원 선수에 비해서도 이제 지명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저도 뭐 박광구 선수의 시합을 별로 보질 못했었어요. 이 당시에 김지원 선수는 중계를 많이 해줬었는데, 더구나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전문가들의 평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펀치라인 기사가 이 시합이 있기 한 6, 7개월쯤 전에 펀치라인에 미리 실렸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도전자, 그 전주도 타이틀이 위험하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임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88 프로모션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 위협을 좀 느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때쯤이면 벌써 우리 전주도 선수가 그 눈 쪽에 좀 이상이 이제 있었던 시기가 되죠. 뭐 감지가 됐죠. 예, 발표는 안 했지만 이미 이때부터 그 눈 쪽에 좀 이상이 있었던 걸로 후에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합 자체는 굉장히 그 익사이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주도 선수가 처음으로 아주 위험한 장면도 좀 보여줬고 세계 챔피언이 된 이후로 해서 시합 자체는 굉장히 그 재밌게 벌어졌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정말 그 승부 자체는 와, 본투 재밌다 이렇게 15라운드를 봤던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시합이 많았네요. 지금 1월 6일에 이제 전주도 박광구전이 열렸고 1월 25일에도 그 국내 선수 간의 세계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바로 전해에 이제 가짜 선수 사건에 휘말리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던 권순천 챔피언이 정종관 선수를 맞아서 다시 3차 방어전을 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 권순천 선수와 정정관 선수의 그 아주 그 박빙의 그 악연이죠. 3년 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권순천 선수는 사실 그 전에 가짜 선수 사건에 휘말렸던 그 시합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데미지를 이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그래서 그 사실 뭐 이 시합의 매치가 발표됐을 때 국내 선수끼리의 세계 타이틀 매치 좋다, 뭐 동남아 선수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정이다. 하지만 정종관하고 이제 물음표가 좀 붙었던 시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합 예상 자체는 승패에 대해서는 뭐 누가 몇 대 몇 이런 것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권순천 챔피언이 무난한 쉽게 좀 방어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를 보고. 물론 시합도 깜짝 놀랐지만 전혀 권순천 선수의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주먹이 전혀 뭐 오히려 더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종원 선수하고는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궁합이 참 안 맞았던 걸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때 무승부 판정은 어떻게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정종관 선수가 약간 뭐 이렇게 좀 우세했던 느낌도 나지만 뭐 챔피언 어드밴티지도 있고 뭐 누가 이겼다 그러고 졌다 그래도 별로 할 말이 없던 뭐 그런 시합이었고, 아무튼 이 정종관 선수가 뭐 전적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렇게 세계 타이틀 매치 정도까지 할 선수였나 뭐 이런 의문을 들게 했지만, 권순천 선수에게는 상당히 그 상성이 안 좋았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종관 선수가 뭐 그 자기 아마 그 프로복서 생활 동안 아마 권순천 선수와의 그 3년전이 그 본인에게도 아주 베스트 샷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지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했는데 그 런던 한량님께서 그 85년 타이틀 매치 중에 네시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거기 그 중에 두 개가 김지원 선수와 서성인 선수 그리고 전주도 선수와 박광구 선수의 타이틀 매치였는데 그 런던 한량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서성인 선수와 김지원 선수의 타이틀 매치입니다. 이때는 저는 서성인 선수를 응원했어요. 개인적으로. 김지원 선수를 몰랐죠. 모르고 서성인 선수가 챔피언이었으니까 한 선수가 되면 그때 이제 한국 선수가 좀 오래 했으면 타이틀 방어를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서성인 선수를 응원하고 처음부터 경기를 봤는데 이것도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서성인 선수도 꽤 잘하는 선수였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김지원 선수에게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건 저는 흔히 어떤 대결을 두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10번 붙으면 다 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절대 상성상 그리고 아무리 서성인 선수가 테크니션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김지원 선수를 더 테크니션으로 보거든요. 뭐 기술이나 맷집에서는 서성인 선수가 좀 나을지 몰라도 그거 빼고는 모든 기량이 김지원 선수가 한 수 위다. 그래서 뭐 10번 붙어도 10번 다 지는 그런 경기로 말하고 싶어요. 런던 한량님도 이성열 이사님과 비슷했네요. 김지원 선수에 대한 정보는 이제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근데 이제 시합의 이제 어떤 내용을 보고 나서는 확고하게 그 김지원 선수가 훨씬 그 둘을 비교했을 때는 우위에 있지 않았던 것이냐 그런 이제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전주도 선수와 박광구 선수에 대한 그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시죠. 85년도에는 국내 선수끼리의 재밌는 경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서성인, 김지원, 전주도, 박광구, 그리고 유명우, 손오공, 그리고 또 오민근, 정기영, 이렇게 4경기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를 다 봤지만 저도 그 중에서 최고 명경기를 꼽자면 이 경기가 아닌가 싶네요. 전주도, 박광구 15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치고받았던 그런 경기를 기억이 나는데 챔피언인 전주도 선수가 결국엔 한수위의 힘으로 제압한 그런 경기죠. 이게 판정으로 갔다면 글쎄요, 아마 판정승으로 전주도 선수가 방어를 했겠지만 어느 쪽을 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로 기억이 되고, 이 경기야말로 뭐 85년 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끼리의 대결을 통틀어서 손에 꼽는 베스트 3에 꼽는 명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런던 한량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뭐 이 경기에 대해서 명승부라는 그런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권순천 선수와 정종관 선수의 타이틀 매치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이미경 사무국장님도 권순천 챔피언과는 또 각별한 그런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별하다는 단어는 좋습니다. 근데 좀 각별할 정도로 그랬던 게 그 저희 사촌 오빠가 이제 그 지금은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데, 그 사촌 오빠가 권순천 관장님 계시는 그 청량리에 신도체육관에 다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그 이제 저희 그 사촌 오빠가 다니는 줄 몰랐었고 몇 년 뒤에 한참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저도 사실 이제 복싱을 한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러세요? 예, 2009년도에 이제 또 그때도 권지현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저희 집이 이제 청량리하고 가까워서. 혹시 선수로 할 생각도 있었나요 그때? 선수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건강 관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체육관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그 발뛰기부터 이제 뭐 원투 잽 훅까지 이제 권순천 관장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 이제 그만뒀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딸처럼 되게 각별하게 항상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받아주시고 해주셔서 되게 좋으신 분으로 이렇게 네네네 보입니다. 이렇게. 네, 제2의 아빠 같은. 이 신도체육관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죠. 그렇죠. 그래서 70년대부터 아주 뭐 그 걸출하다기보다는 그 우리나라 끈적끈적한 네,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국내 링 쪽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그런 아주 그 끈적끈적한 스타일, 뭐 그러니까 뭐 아주 공격적이거나 이렇게 뭐 펀치가 좋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주 그 끈적끈적하게 가고 그 승부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 선수들이 신도체육관 출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권순천 챔피언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 체육관의 전통이라는 거는 사실 또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여간 어쨌든 70년대, 80년대를 보면 그 체육관 그 어떤 특유의 그 패턴이 있었죠. 스타일이 있었고, 물론 뭐 안 그런 선수도 있었지만 그 같은 체육관에서 비슷한 스타일 선수들이 많이 나오곤 했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권수천 챔피언은 사실 이제 세계 챔피언이 세계 챔피언을 키우는 건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국내에서도 유재두 관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장태일 선수를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었던 그 유일한 세계 챔피언 출신의 그 세계 챔피언을 키워낸 지도자신데, 권순천 그 관장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2000년대 이후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챔피언을 물론 이제 만드셨는데 아직 세계 챔피언은 탄생을 시키지 못했어요. 동양 챔피언만도 뭐 여러 명 배출을 하셨고 한국 챔피언은 거의 20명에 가까이 이를 정도로 좋은 지도자신데 꼭 그 꿈을 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순천 선배의 어떤 지도력보다는 그 체육관을 이제 운영할 당시에 우리나라 또 권투 이렇게 그 사정이나 현실이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가 그렇게 벌릴 만한 여건도 안 됐고 그럴 만한 제목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랬으리라고 믿고, 그 일본만 해도 왕년에 세계 챔피언 출신들이 체육관을 하면서 뭐 그 세계 챔피언을 많이 배출한 오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도 그 세계 챔피언이 우리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90겐 요코도 챔피언을 배출했고. 근데 이제 그게 다 뒤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케이스는 그 하나가다 스스무가 그 이제 호시노 게이토라는 그 네. 챔피언을 그 2000년도에 만들면서 그게 이제 첫 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가 장태일 선수가 챔피언 된 게 87년이니까 국내보다도 훨씬 늦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와지마 고이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세계 챔피언 못 배출을 만들었죠. 배출 못했고, 요즘에 이제 하다나카나 최근에 이제 체육관을 짐을 오픈한 그 관장, 세계 챔피언 출신 관장 중에는 세계 챔피언을 좀 만들 수 있는 조짐이 좀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나왔죠. 모아시를 비롯해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그 또 스타를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1월달 얘기하는데 벌써 28분이 지나갔는데 자 이제 2월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달에는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좀. 2월 2일이죠. 이제 IBF를 벗어나서 그 WBA 그 지명 도전자였어요. 네. 세계 랭킹 1위였던 이승훈 선수가 그 슈퍼플라이급과 벤턴급에 이어서 세 체급제 세계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해 이제 처음으로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인 WBA 또는 WBC 타이틀 매치였죠. 우리나라 선수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승훈 선수가 다시 체급을 올려서 이제 세 번째 세계 도전에 나섭니다. 그런데 또 뭐 전에도 수차례 언급했지만 장소가 또 쌍황의 또 로베르토 클레멘테 스타디움. 우리나라 선수들 무덤이죠. 예, 무덤. 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염동균 선수, 김태호, 오영호, 또 누가 있었죠 마지막에? 그 정순현 선수. 정순현 선수까지 뭐 한 번도 그 승리를 거둔 바 없는 그런 링이었고, 이 당시에 챔피언이 빅토르 카에야스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페르토리코에서는 제2의 고메스라고 불렸고, 맞습니다. 뭐 외모도 코스염나고 비슷하고, 이때까지 18승 17KO? 뭐 그 정도고, 한 번 진 경험이 무슨 1패 1무 1무가 있었고 18승 17KO였을 겁니다 아마. 해서 이 시합 전부터 상당히 좀 그 승리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봤고, 또 우리나라 그 고메스의 그 실체를 또 염동균 선수나 그
후에도 그 고메스의 활약을 봤기 때문에 페르토리코에서 제2의 고메스라고 불리우고 외모도 비슷하고 그 링 레코드도 아주 고쾌율을 가진 선수라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그 시합 전 예상이었고, 실제 시합에서도 이 실물을 보니까 카이아스는 쾌율은 높지만 뭐 강타자라기보다는 그 빠른 스텝, 그리고 고메스와 비슷한 그 어떤 속사포 같은 어떤 그 연타가 아주 좋은 선수였고, 실제 시합에서 이제 2회에 이승훈 선수가 다운을 한번 당하고, 그래서 어렵겠구나 했는데, 이 시합 중반 넘어가면서 카이아스가 뭐 손에 부상이 있었는지 뭐 어쨌는지 굉장히 그 어느 순간부터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시합 종반에는 내내 도망다니는 스타일로 되고 이승훈 선수가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역전되려나 했는데 결국 역전시키진 못했고, 뭐 가운데 중자 차이, 점수 차이 정도로 졌지만 뭐 의외로 선전을 했던, 그리고 보는 내내 좀 안타까웠던 뭐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성열 이사님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 링사이드에 있던 그 나라 뭐 누구 무슨 어떤 뭐 총리 부인인가 누가 이거는 엄연한 편파 판정이라고 이승훈 선수가 이긴 시합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뭐 한 1점 정도 한 이기지 않았을까, 한국에서 있으면은 뭐 그렇게 봤는데 좀 약간 억울했던 그런 시합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경기 후반에 어그레시브이 있긴 했는데 다운도 있고 했기 때문에 판정으로 아주 뭐 억울했던 시합은 아니고 아까웠던 시합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좀 의외 예상에 뭐 패했지만 선전했던 뭐 카이아스한테 뭐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다가 뭐 후반에는 막 추격을 하고 카이아스가 좀 위험한 장면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경기. 9라운드인가 그 까야스가 손목을 다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이승훈 선수의 라운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아웃복사하고 스텝으로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초반에 다운을 포함한 이제 포인트를 벌어놓은 것 같고, 뭐 후반에 상쇄를 하면은 이승훈 선수가 이기기는 좀 힘들었고, 하지만 아까웠던 시합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중계를 뭐 저도 봤지만 그 중계하는 그 아나운서랑 해설자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 시합에 대해서 뭐 적시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다는 그런 아니 얘기가 그게 있었고, 막 12라운드 13라운드 넘어가니까 한 방 제대로 맞으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우스피스 뱉고 뭐 막 그런 느낌이 나고, 계속 까이아스가 아주 그 경기 종반 갈수록 노골적으로 도망다니니까 저 한 방만 맞히면 넘어갈 것도 같은데 그걸 못 맞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챔피언을 작정하고 도망다니게 만든 이승훈 선수의 능력이 출중했었고,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때 졌는데도 생중계 때 현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우리 이미경 국장님은 이승훈 선수를 본 적은 없죠? 본 적은 없는데 저기 매니아셨던 분께서 잠깐 저희 쪽 일을 도와주신 적이 있는데, 이분의 굉장한 팬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서. 팬이 많았었습니다, 이승훈 선수.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전에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대전에 계시는데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네. 그래서 그분의 엄청난 팬이라고 저한테 항상 말씀을 주셨었던. 그 이승훈 선수는 굉장히 깨끗한 그 마스크와 미남 복서였죠. 그렇죠. 여성 팬들이 많았고, 복싱 같이 격한 스포츠를 하게 생기진 않았죠. 외모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생기셨는데, 복싱은 좀 대기만성 같죠.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좀 그렇죠. 완숙돼가는 게 보이는 뭐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후에 또 나오겠지만 이 시합을 하고도 또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또 이 시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복서로서 뭐 이렇게 확실하게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내구력은 일단 좀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팬들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복서 같은데, 프로모터로 이제 전향을 해서 최용수 챔피언도 키워내고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2000년 초였죠. 그때 이제 이민을 미국으로 가시면서 이민 갔었나요? 그렇죠. 국내 복싱계와는 이제 인연이 끊어지셨는데 미국에서 뭐 잘 살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펀치라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뭐 지난 얘기지만 그 펀치라인에서 그
최애하고 약간 편애하는 복서가 몇 분 있었죠. 근데 우리 이승훈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이어서 그 상대적으로 펀치라인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게 아마 전호연 매니저 그 뭐 회장의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런 얘기는 할 입김이 필요 아닐까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그 지금 임준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그 펀치라인에 총애를 갖던 복서가 몇 명 있었잖아요. 근데 미남들을 특히 좋아했던 거예요. 이상호 선수도 참 많이 다뤘었고. 그래서 그 뭐 여대생과의 데이트 타임 해가지고 뭐 이 어떤 그런 코너도 있었고 펀치라인에서 그 당시에 좀 여성 구독자도 좀 노려서 그랬던지 몰라도 그러고 보니까 좀 미남 복서들을 많이 했네요. 그랬었네요. 자, 2월 2일 날 어쨌든 그 85년도에 첫 메이저 타이틀 도전은 무위로 돌아갔고 이제 2월 15일 날 그 IBF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이었던 유한길 선수가 2차 방어전을 호주 원정으로 갖게 됩니다. 도전자는 레스터 앨리스였는데요. 이 레스터 앨리스 선수는 별명이 그 마스터 블래스터. 그래서 그 나름 뭐 호주에서 강타를 자랑하고 또 외모도 또 좀 핸섬 가이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인기 복서였죠. 인기 복서였고 유한길 선수는 이 당시에 그 이때부터 어떤 IBF의 약간 그 우리나라에서의 그 퇴화의 좀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찾고자 아마 그 와룡에서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선택지가 없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세키난과의 재전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 IBF 타이틀의 동남아화 되는 어떤 현상 때문에 네. IBF 측에서 권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정 방어전을 해라 하고 나서 세키난이랑 국내에서 이제 하더라도 하라는 얘기를 그 지시를 받았던 걸로 들었고 또한 그 뭐 유한길 챔피언 측에서도 뭐 본인의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던 것 같고요. 대전료도 상당히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별로 보여준 게 없었어요. 시합 자체가 뭐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 시합 전 레프리 주의사항 할 때 그 유한길 선수 머리 빡빡 깎고 아주 거친 눈싸움 그리고 이제 그 와룡의 그 유화룡 관장님께서 애국가를 직접 부르던 모습 뭐 그 외에는 시합 내내 그렇다고 해서 앨리스도 뭐 딱히 그 아주 인상적인 장면은 못 보여줬는데 계속 아웃복스 하면서 그 포인트 작전으로 나왔고 유한길 선수도 굉장히 터프하게 밀고는 계속 들어갔는데 거의 유효타 못 날리고 그냥 15라운드 내내 보내다가 끝나서 시합 뭐 점수차는 그렇게 크게는 나지 않았지만 완패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이때 중계 보면서 정말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어쨌든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는데 상대를 잡지는 못하고 또 클린히트를 때리지도 못하던 그런 답답함이 저도 기억은 나는데요. 근데 그 시합 보면은 딱히 졌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은데 좀 그때 판정이 2대1인가 2대0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2대 있는데요. 1이 2대1 우리나라에서 예, 예. 우리나라에 가신 분이 1 줬고 뭐 무승부 정도를 줬어도 근데 이 유한길 선수는 좀 특징이 지거나 이길 때 보면은 거의 점수 차가 미묘하게 좀 나서 그분 실력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누구랑 붙어도 결코 이렇게 만만하게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난전을 벌리죠. 난전을. 굉장히 좀 묘한 복서다라는 그런 느낌의 복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많이 되면서 그 축구도 그 당시에 그랬고 결정력 부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김태식 선수 이후로 공격적인 복싱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이승훈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뭐 여러 선수들도 결정적인 면을 못 보여주고 그 특히 중남미 선수들이 이제 그런 게 탁월한데 점수를 저치가 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 그러니까 뭐 다만 한 라운드에 몇 대를 때려도 정확한 가격.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뭔가 공격은 많고 주먹은 많이 나오는데 점수에 연결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시합을 끝나고 보면은 이미지로는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점수로 보면 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죠.
맞습니다. 사실 그 클린히트나 유효타 측면 그리고 또 잽의 활용도가 너무 서양 즉 선수들보다는 아시아권 선수들이 미흡했었는데 그런 한계점이 좀 많이 노출되던 시기가 아닌가 싶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IBF 타이틀 하나가 이때 날라갔어요. 날라갔고 이제 달이 바뀌면서 이때 또 이제 이동춘 선수가 WBA 주니어 벤턴급 랭킹 1위였죠. 그래서 지명 도전자 자격으로 태국에 이제 그 훗날 영웅이 된 그 카오사이 갤럭시의 방어전 상대로 내정이 됩니다. 네. 그 후에 뭐 19차까지 방어를 하고 은퇴하는 카오사이 갤럭시의 첫 방어전이었죠. 근데 지금도 제가 갤럭시 시합은 전부 봤지만 우리 이동춘 선수하고 한 시합이 고전한 시합 한 3개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합 끝나기 전까지 굉장히 백중하게 갔고 그 3회전인가 4회전은 오히려 좀 몰아붙이기도 하고 해서 태국 링에서 이긴다는 거는 이제 바람이었지만 그렇게 뭐 별로 꿀릴 거 없이 거의 백중한 시합을 하다가 그 7라운드에 갑자기 그 랩투 맞고 아주 거의 혼절하다시피 쓰러졌는데 시합 후에 역시 또 유아룡 관장님이셨네요. 그렇죠. 그 갤럭시 팔꿈치로 때렸다. 팔꿈치를 맞고 쓰러졌다. 반칙타다 해서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 그 시합을 이렇게 그 영상으로 보면은 태국의 그 당시에는 그 영상이 그렇게 선명하지가 못해서 레프트가 숏으로 들어가는데 팔꿈치로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주먹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약간의 인터벌을 갖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는데 그 떨어지는 폼이 도저히 주먹 맞고 떨어지는 폼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팔꿈치 맞고 정말 떨어진 것도 같은데 뭐 우리나라 쪽에는 상당히 시합 후에 그 어필을 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7회 KO로 그렇게 뭐 결과가 나오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엑스트라 타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갤럭시와 와타나베의 이제 가상 대결 때 충분히 얘기가 이제 나왔던 그 시합인데 뭐 의견은 분분하죠. 뭐 정확한 화면을 잡아낼 수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 때문에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뉴스에 보면은 그 WBA 제소가 돼서 뭐 재시합이 뭐 확정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게 세계 타이틀 매치가 말이에요. 글쎄 한 10개면 한 서너 개는 다 제소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소를 한다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그렇죠. 제소를 하면은 리포트가 올라가고 또 거기서 어떤 커미티가 소집이 돼서 그걸 결정하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바로 당일날 뉴스에 나왔다는 거는 조금 넌센스 같고요.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저녁에 나와서 유아룡 씨가 제소를 해서 지금 그렇게 뭐 하겠다는 생각이겠죠. 예. 제시하도 아마도 그게 그렇지 WBC도 않을까 지금 우리 보면은 그 어떤 시합에 문제가 되면은 그 보드 오브 가버너들, 그러니까 집행위원들한테 뭐 집행위원들이 세계 각지에 있으니까 그 시합 영상하고 그 오피니언 어떠냐는 걸 보내요. 그러면 이제 세계 각국에서 시합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메이웨더, 그 빅토르 오르티즈와의 시합. 반칙탄을 이제 표출을 했던 것이고 방송에서 또 다룬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때가 딱 9시 뉴스 할 그 시점에 시합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저 이거 군대에서 봤어요. 내부관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내가 그렇게 그 병장이 아니라 중간 저 뒤에서 봐가지고 사실 뭐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여간 뭐 쓰러지고 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월 말로 가는데요. 이제 1월 3일에 그 서성인 챔피언을 꺾고 그 세계 챔피언에 오른 김지원 선수가 루벤 팔라시오스를 맞아서 1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자, 이제 이 루벤 팔라시오스야말로 정말 제대로 그나마 된 그 남미의 도전자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콜롬비아 출신이고 이 선수는 이제 김지원 선수와의 시합 후에 한참 후에 또 그 루이스 멘도사하고 WBA 타이틀을 2차전을 또 벌렸던 경력도 있고 이 김지원 선수와의 시합 때까지 거의 다 승리를 이끌었고 이제 패배했던 게 그 호세 세르판테스, 안토니오 세르판테스의 동생, 동생이죠. 우리나라의 그 염동균 선수와 세계 타이틀을 했던 그 세르판테스에게 패했고
그 같은 콜롬비아 미겔 로라 후에 반탄급 챔피언이 되는 이 선수와 라이벌전에서 패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승리를 했던 그래도 그 중남미의 본토 이제 실력자가 한번 온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프로모터들도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IBF 도전자 선정에 있어서는 정말 그 어떤 우리나라 복싱의 그 운명을 걸었다고 할까요? 굉장히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 그 애를 쓰고 정말 도전자다운 도전자가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IBF도 이제 어쨌든 83년도부터 1년이 이제 훌쩍 지나가면서 그 나름대로 세력이 이제 많이 구축이 돼가고 또 IBF에 이제 가맹을 하는 그런 국가들도 늘어나면서 정말 그 도전자다운 도전자들이 많이 늘어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가짜 선수 사건이 있게 되다 보니까 IBF도 많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챔피언들에게 정말 실력 있는 선수들을 도전자로 승인을 하는 그런 정상적인 이제 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런 도전자가 오다 보니 시합 자체는 또 굉장히 뭐 나름 고급 기술전이 됐지만 재미는 또 없는 시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그 정도에서 치고받고 뭐 난타를 치고받는 그런 경기가 안 되고 서로 굉장히 빡빡하게 가는 15라운드 내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시합이었어요. 그렇죠. 이 팔라시오스하고 김지훈 시합은 뭐 보는 내내 굉장히 그 긴장감은 있었지만 상당히 지루하게 갔는데 그냥 무난한 판정승 뭐 이 정도로 해서 김지훈 선수가 1차 방어전을 마치게 되죠. 하지만 그 김지원 선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합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상 김지원 선수의 스태미너에도 좀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워버렸고 그 파라시오스를 어떤 제압하는 그런 그 기교가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시합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 2, 3을 얘기했는데 거의 50분이 지나가서 1부 순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